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틀 남은 총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15 총선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에선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발언 파장이 지금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범여권이 180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되게 정의당이 180석을 합치면 넘기는 그 경계선에 서게 되는 그런 게 되면 제일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 유시민 이사장의 180석 발언 지금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뭐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유튜버가 그냥 발언한 거잖아요. 아, 예. 유시민 이사장이 그만큼 뭐 명망이 있기는 하지만 네. 당 지도부가 발언한 것도 아니고 예. 유튜버가 자기의 어떤 의석을 이렇게 이 정도 차지하겠다 이렇게 전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골대 결국 골이 들어가야 골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뭐 판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좋아도 결국 투표에서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180석이니 아니면 과반 우리 자신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른바 이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4년 전에는 이 반대로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에서 180석 발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야당 바꾸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또 만국법인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80석 얻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당내 일부 사람들이 또 언론에서 야당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김무성이가 뭐 오만해져가지고 저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또 저를 또 비판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총선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122석,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1당도 내줬었는데 이번 이 유 이사장의 발언은 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지난 20대 총선 때 야당에선 뭐라 그랬냐면 새누리당은 표정 관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때 이제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됐었거든요. 자신감의 표현으로 그때 김무성 대표가 180석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는 1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오히려 상대층에 대한 견제 심리로 작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희망사항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은 상당히 똑똑하고 지적인 분입니다. 절대 말 실수를 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는 거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아마 여권 내부에서 뭐 자체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도 1당은 이미 확보를 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그럼 1당 이미 확보하고 정의당이라든지 민생당, 열린민주당까지 하면은 180석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한 것 같고 네네. 이게 뭔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저런 말씀을 하신 거는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사태 때부터 이게 취해왔던 태도가 지금의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스탠스가 비슷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180석 정도 얻을 것 같으니까는 진보층은 고민하지 말고 열린민주당에 투표를 좀 주세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180석 발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1당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2단계 목표는 우리가 과반수가 넘는 다수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분이 더 심하게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고는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흔히 민주당 투톱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금 들어보면
이 180석 발언 후에 나온 발언인데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낙연 위원장은 뭐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는 듯한 발언이고 이해찬 대표는 그래도 우리 과반은 해야 되지 않냐. 다소 어떻게 투트랙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할 분담이 좀 돼 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낙연 그 공동선대위원장은 나름 이제 국민의 정서를 살피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선거운동 선대위원장이요? 공동선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당내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거 때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웹도덕 효과라고 해서 네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편승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두 가지가 이제 하거나 어느 쪽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 지지자들은 우리를 좀 찍어주십시오. 우리한테 힘 더 많이 실어주시면 우리가 국정운영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은 견제가 안 되는 그런 정권이 만들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웹도덕 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여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웹도덕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선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몸을 겸하게 낮추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자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네. 마지막에 투표장으로 보수층이 몰려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예, 예. 과거 우리가 두 차례 한번 대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2002년 대선 때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깨지고 나니까 네. 진보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리고 2012년 대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세대 투표 대결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노년층에서 당시에 한창 이제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SNS를 통해서 온갖 모임들,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투표장으로 갑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노년층이 투표장으로 대거 몰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네네. 국민의 민심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에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평론가님 지금 뭐 유시민 이사장이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다 합치면 180석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년 전 김무성 당시 당대표도 그렇고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도대체 왜 다들 180석 하는 겁니까? 180석이 개헌 의석이 가능한 의석이거든요. 단독 개헌이 가능한 의석이기 때문에. 개헌이 200석. 200석인데, 그 법안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 있는 네네. 그 법안이 가능한 그 의석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80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아무리 야당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패스트 트랙에 태우면 우리가 법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의미에서 180석을 지금 강조하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꿈이에요. 아, 그래요? 꿈이에요. 쉽지 제가 볼 않다. 때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이 대충 의석 목표가 몇 석인 줄 아세요? 어떻게 되나요? 한 20에서 30석이에요. 전부 내세우는 목표가. 예, 예. 전부 교수단체 구성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국민의 정서라든가 지금 지지율하고는 한참 동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반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예. 민주당 지금 그렇게 얘기하다가 180석 얘기 일부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는데요. 예. 과거 20년 동안 5차례 총선이 있었거든요. 예. 5차례 총선에서 제일 크게 민주당이 계열에 정당이 이겼을 때가 2004년 17대 총선이었어요. 예. 그때 152석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보수당 계열에 당시 새누리당이 제일 크게 졌거든요. 예, 예. 그때 121석이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과거 20년을 비교해 보면은 180석이 왜 안 되는지를 금방 네. 아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00석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네. 제일 크게 진 선거에서 121석이었습니다. 네. 선거 구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예. 그게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선거 전략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아까 제가 밴드웨건 효과하고 웹도덕 효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런 두 가지의 효과들을 노리기 위해서 양쪽에서 서로 한쪽은 몸집을 불리고 다른 한쪽은 지금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180석 발언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180석 우르는 정당 치고서 선거에 성공한 정당이 하나도 없어요. 표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하면 가져가시는 겁니까? 민주당이 180석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네, 전재현 변호사님. 뭐 심지어 문재인 독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슬로건도 바꿔야 산다에서 보니까 폭주냐 견제냐로 미래통합당은 바꾼 것 같아요. 예, 이제 바꿔야 산다. 정권 심판에서 견제 쪽으로 바꿨는데 저는 사실 거기 유승민 이사장이 뭔가 빌미를 준 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이 예. 역할 분담일 수는 있지만은 과거에 그리고 과반수를 넘더라도 150대 초반이었던 건 맞아요. 예. 지금의 보수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역풍을 맞을 때도 그 당시에 열린 우리 당이었을 거예요. 150석을 그냥 살짝 넘은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범진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정의당이라든지 열린민주당까지 합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180석까지는 뭐 희망에 불과하더라도 그 근접한 수치까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지금 이분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당은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여권에 유리한 것 같으니까는 정권 심판에서 견제로 바꿨는데, 심판을 하자 그러면은 지금 경제 폭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당면한 문제는 코로나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을 선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역 부분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에서 볼 때 솔직히 그 통합당의 그런 슬로건이 확 안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180석 견제 이렇게 해버리면 아 진짜 국회 선진화법 있는데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바꿔야 산다에서 폭주냐 견제냐 이렇게 바꾼 거는 잘 바꾼 거라고 나름대로 뭐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 지난 주말에 또 이 통합당 유세 현장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의원이 만나서 서로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넉 달 만에 지금 만난 거잖아요. 아, 저는 좀 빨리 만나셨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사실 삼고 추료를 하서라도 가서 모셔와가지고는 같이 처음부터 손잡고 선거운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이제라도 만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거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좀 이게 늦은 감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유시민 의원 입장에서도 유시민 의원은 사실 저번에도 대권을 바라보셨던 분 아니에요. 예. 근데 끝까지 황교안 대표하고 거리를 두고 선거에서 뭔가 다른 행보를 계속을 한다면은 본인이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두 분 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유시민 의원이라는데 유승민 아, 의원 유승민 조금 의원. 헷갈렸어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틀 선거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최대 마지막 변수라면 바로 막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선거 다가올수록 여야의 입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정당, 저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4월 15일 날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정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테러를 할지 모릅니다. 이미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성환 평론가님. 사실 뭐 쓰레기라는 표현도 그렇고 뭐 테러라는 표현도 그렇고 뭐 물론 여야가 서로 공격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도를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분위기가 격화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이 험악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예, 예. 테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테러도 사실은 기억에 떠올릴 수 있는 아, 그런 예, 문제가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말이 험악해지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선거 전략적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정치공학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똑같아지면 똑같이 혐오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똑같이 혐오스럽게 됐을 때 누가 이익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항상 선거의 딜레마입니다. 네네. 똑같이 혐오스러워졌는데 똑같이 이득을 봅니다. 네. 이게 선거의 딜레마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대 양당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선거를 하더라도 두 양당이 결국은 의석을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양당이 저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깨자고 해서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양당제 구도를 깨고 거기에 견제할 수 있는 정당들,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위성정당이 생겨나면서 양당 체제가 그냥 굳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저렇게 험악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도록 저는 이번에 뭐 선거법이 미완의 선거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선거법을 바꿀 때에는 저렇게 양당 구도가 나와서도 언제나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의석 가져간다는 생각을 좀 깰 수 있도록 네. 선거제도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후보들의 발언 논란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산 단원 의뢰 출마하는 민주당 김남국 후보인데요. 변호사님, 과거에 출연을 했었던 이 팟캐스트 방송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된 뉴스인데 네. 김남국 후보가 3연고전이라는 팟캐스트에 그러니까 출연을 했어요. 근데 네. 저 연고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대 고대할 때 연고전은 아니고 뭐 연애와 관련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연고전에. 그러면서 처음에 이 방송에서 욕설과 드립이 난무하는 연애 상담 방송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예. 이제 남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한 출연자가 연애 관계에서도 갑을이 있다. 갑질이란 거는 이런 거다 하면서 좀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합니다. 근데 김남국 변호사가 그 발언을 받아가지고는 그런 갑질은 뭐 누나가 하는 거는 갑질은 누나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형이 하니까 더럽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그런 발언이고 중간에 김남국 변호사가 누나가 해주는 거는 그냥 누나가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누나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발언을 한 게 있어가지고는 이거를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는 지금 성인지 감수성은 특히 N번방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유권자들이 민감한 부분인데 뭔가 이렇게 공격의 빌미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이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사실 저희 방송에서 지금 공개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주로 미래통합당 쪽에서 많이 나왔던 이런 좀 그 성인식에 대한 막말 논란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좀 터졌어요. 선거 이틀 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참 주목을 좀 끌거든요.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세월호 막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막말이 예를 들면 이제 차명진 후보 입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건 맞아 보여요. 예.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과연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물타기가 돼서 예. 그 당이 그 당이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선거 막판에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져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단언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발언들이 계속 튀어나올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 차명진 후보가 했던 발언이라든가 막말성 발언들이 물타기가 돼서 그 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투표 이틀 할 때까지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 볼 때는. 예. 근데 본투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전투표가 투표율이 한 26%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만약에 60% 투표율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예. 한 40% 정도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투표하는 사람들이.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사전투표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투표 표심에 차명진 효과가 반감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또 역으로 손해보는 효과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차명진 후보 얘기 나오셔서 이제 하나 더 여쭤본다면 세월호 막말 논란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결국에 이 차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번에 이 김남국 후보에 관해서는 당선에서 좀 어떤 결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당에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는 싶은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과거에 언제 발언인지 또 그 발언을 하는 맥락은 또 무엇이었는지 또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단순 호기심이라고 하는 표현 썼다고 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샀잖아요. 네. 또 그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의 발언도 N번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여론의 민감도가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 한 후보가 한 발언이고 한쪽은 뭐 대표가 발언하기도 했고 그동안에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어찌됐든 별로 좋은 영향을 안 미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이 두 당의 이제 김남국 후보, 차명진 후보의 이제 막말 논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 지금 이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발언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현수막 관련 발언까지 해서 상당히 좀 수도권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서 지금 결국 통합당에서는 기존의 탈당 권유 조치에서 제명 조치로 지금 전환을 한 거죠. 네, 제명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미리 했어야 되는 거고 네네.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처음에 왜 공천을 했는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네네. 저분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젊은 학생들이 그 바닷가에서 좀 수백 명이 사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막말을 했어요. 그러면 방송 토론을 하거나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이 얘기를 분명히 걸고 넘어질 텐데 이분이 뭐 평소에 어떤 자기 고집이라든지 그런 소신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 발언 그 덫에 걸려가지고 뭔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공천을 하면서 굳이 무리하게 강행을 했는지 모르겠고 처음에 탈당 권유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사실 봐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네. 예. 탈당 권유라니까 10일 이내에 내가 탈당하지 않으면은 선거 그 후보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선거 지난주죠. 선거가 뭐 지금 10일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뒤늦은 조치이기는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제명을 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